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디지털 마케팅을 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성산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시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판촉 활동을 다른 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촉 활동에 관련된 마케팅이다라고 보시고 편하게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소개는 해드렸으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기술혁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전에 강원대 비타민 센터장과 창업교육센터장, 경북창조경제센터 PD, 태종창조경제센터 PD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주제에 맞춰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종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 통합 마케팅 사례로 해서 크게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어려운 주제들은 없지만 마케팅 중에서 특히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아까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이 마케팅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업무나 실무에서 상당한 도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비자는 항상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소비자라는 것은 우리가 제조를 하고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 것을 소비해 주시는 대상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기존의 구매 방식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자들과 또는 실무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마케터들이 왜 이 소비자들을 더 설득력 있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결론이 나아졌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우리 이 마케팅에서는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큰 소비자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변화가 되고 시작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산업이 정말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신문이나 잡지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텔레비전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점차 이제 전자 백색 가전들이 보급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신문 또는 잡지 이런 것들 통해서 광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드디어 이제 TV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습득 방식이 듣는 것에서 보는 것, 시청각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라디오도 있었지만요. 별이 빛나는 밤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청취했지만 일방성이 없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인쇄 매체 비슷한 효과를 줬는데 TV는 이제 보는 것과 동시에 활동적인 그러한 그 모션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고 또 뉴스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서 이 TV가 안방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는 어땠습니까? 2000년대는 갑작스럽게 인터넷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인터넷이 있었지만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들, 시설들이 이렇게 막강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런 망들이 이제 보급이 활발해지고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인터넷의 속도 또 여기에 관련된 기기들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인터넷 세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들도 이 인터넷 세상에서 판매하는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기존의 단지 정보의 전달의 수단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접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2000년대에 우리가 알기 시작한 인터넷 등장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랩탑,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활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모바일이라는 기기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모바일은 이제 손에 있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기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크게 모바일하면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 인터넷과 모바일은 떼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공존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또 이런 상태에서 SNS가 등장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보라는 것이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쉽게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정보가 상당히 신뢰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최근 2020년대 어떻습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2016년부터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많은 IT 기기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성이 엄청 높아지죠. 기존에 보지 못했던 기술들이 접목이 되죠.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용되어서 이렇게 융합이 되기 시작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의 방식, 게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되어 있는 이런 IT 기술들을 도입하게 되는 시대가 20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 최초의 광고는 BC 1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어떤 전단 광고가 뿌려집니다. 테베라에 이제 뿌려지는데요.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노예인이 나를 사가시오라는 전단 광고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0년, 500년 전에 에베소서에서 매춘 광고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700년 전 영경경에 어떻게 써있냐면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좌측에 한 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거지만 좀 매춘의 역사는 참 오래됐구나. 근데 이것도 광고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는 시작이 됐지만 이 과거의 오래된 우리 광고를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근대 시대 우리 인쇄술이 만들어지면서 인쇄의 할자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한테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런 시대부터가 이제 근대 광고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량 생산, 대량 소모 그리고 공산품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시대 그리고 다양한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조사가 존재하는 무한 경쟁 시대로 가면서 광고의 필요성 또는 이런 마케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이렇게 환경의 또 다양한성을 갖고 있는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시대에서는 또 다른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실제 IT 기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2010년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T 기기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인터넷 접속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무제한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꼭 랜을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랜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었죠.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무조건 랜선이 꽂혀져 있어야 되고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교육기관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랜선이 반드시 필요했었죠. 그것이 없는 것은 인터넷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을 넘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예, 와이파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급이 잘 되고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거의 어느 장소에도 랜이 없이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쓰는 무선 인터넷 시대로 나아가 됩니다. 거기에 일조한 것이 스마트폰이고요. 또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리 디지털 기기들이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TV들, 노트북, 스마트 TV,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선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한 87%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접속 기기들이 스마트폰이
2017년 정도 보니까 94%, 거의 95%,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자료인데요. 2020년도 자료를 보면 97%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다. 애기들 빼고는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뭐다? 곧 인터넷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기기가 보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터넷이 보급이 됐는데 스마트폰이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쌍방향이 가능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정착이 됩니다. 자, 이런 시대가 변화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단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인터넷 이용 장소가 예전에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동 중에 누구나 인터넷을 쓴다. 뭐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하다못해 택시, 자가용을 운전할 때도 뭘 보고 있죠? 예,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때로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이게 언제 발생합니까?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 중, 즉 어디나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뭘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말로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여기에는 마케팅이 가미된 프로모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은 컨텐츠가 중요한, 그리고 또 그 컨텐츠를 운영할 플랫폼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보 소비 방식이 정말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IT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가 발생을 했고요. 핵심적인 정보라든가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또 정보가 이제 소비자들이 일일이 찾던 그런 시대, 2010년대만 해도 우리가 서칭을 통해서 정보를 찾았다고 하면 이제는 정보가 넘쳐난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정보가 알아서 소비자들을 찾아오고 또 그런 찾아온 정보들을 소유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 됐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도 변화가 됩니다. 기업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 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왜 중요한지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자, 이런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은 어떤 거였었죠? 네,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하고 소비 행태를 파악해라. 즉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소비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플랫폼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광고와 프로모션을 해라라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뭐죠? 네, 컨텐츠와 컨텐츠를 담을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행동과 니즈에 맞는 컨텐츠, 이 컨텐츠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과 니즈에 맞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컨텐츠에 제공하는 플랫폼과 어떻게 해야 된다?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와 효과적인 소통을 해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소비자가 나로 하여금 나한테 접근하도록 하고 내 제품과 내 서비스를 인지하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시대, 2020년대는 완벽한 디지털 시대입니다. 많이 변화를 했겠죠.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도 변화를 합니다. 정통적으로 이 소비자는 어떻게 구매를 결정하냐 하면요. 처음에 인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친근함, 패밀리어티를 느낍니다. 즉 친근하고 흥미를 느껴서 컨시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즉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충분히 괜찮아 라고 판단이 되면 퍼스에스, 즉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로열티를 갖는 이러한 방식이 예전의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변화를 합니다. 일단은 서칭, 그리고 그다음에 샵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요. 구매한 것에 대해서 후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가 구매도로 직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런 디지털의 진화가 됐고요. 시공간적인 제약이 파괴됐습니다. 어느 때나 다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 정보의 탐색과 구매가 너무 쉬워집니다.
제품에 대한 경험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최종 구매 직전까지 막 계속 변합니다. 왜? 소비자는 참 스마트하기도 하지만 참 까탈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론학자들, 이런 경제적인 학자들이 이제 정립을 해놨는데요. 예전엔 이제 AIDA라 그래서 인지를 하고 흥미를 느낍니다. 그러면 이 흥미를 느끼면 욕망이 생기겠죠. 아, 저걸 갖고 싶어, 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액션,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된 것이 AIDMA라 그래서 인지를 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까지,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즉 인지시키고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느끼게 합니다. 디자이어드 하게 돼서 욕망을 느끼고 메모라이즈, 기억을 하게 합니다. 기억을 한다는 건 이제 크게 기억은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지는데요. 단기 기억은 이제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딱 기억했다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게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한다면, 장기 기억은 한번 기억됐던 것을 다시 꺼집어낼 수 있는 수준, 그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시켜놓고 기억에 시켜놔서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구매를 하는 그러한 게 이제 AIDM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이 다 맞다라고 했던 시대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보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조금 변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I까지는 같습니다. 즉 인지를 하지요. 그리고 흥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 검색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포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포탈 또는 검색 엔진,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 야후, 라이코스 기억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 엔진들인데 여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런 카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검색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매를 한 다음에 공유를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통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틀렸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검색하고 구매하고 공유했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긴 한데 커뮤니케이터가 발전이 되고 플랫폼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컴퓨터에서 앉아서 했던 시대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시대로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SIPS라고 해서 뭐 영어로 SIPS인데 영어 읽지 마시고, 자, SIPS 이렇게 해서 4가지 단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지하고 AI까지는 같습니다. 인지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까지는 같은데 이제 S, 공감을 해야 되고, 공감이라는 것은 이제 저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거 사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단계, 공감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은 아까 같은 서칭 그런 것이죠. 서칭도 하고 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스페이팅 합니다. 즉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참가라는 건 이제 사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어때라고 연결시켜주고 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가라고 합니다. 직접 구매를 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알려줘서 구매를 하게 하거나 또는 내가 나중에 구매하기 위해서 거기에 뭔가 물어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활동을 이제 파티스페이트라고 하면 참가를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참가한 후에는 공유하거나 확산하는 이렇게 4단계가 약간 SAS였던 그 인터넷 시대의 그 내용이었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SIPS, SaaS에서 6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감, 확인, 참가, 공유, 확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마케팅의 주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공감 그리고 공유,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셜 미디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소셜 미디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SIPS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사회관계망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가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한 큰 변화를 2가지를 줍니다. 2가지를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전달 방식이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이런 대형 매체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ATL이라고 전에도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던 시대에서 BTL 시대도 있죠. 물론 마찬가지 5개 광고라든가 전단지, 길거리 매체 등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BTL이라고 하는데, 이 ATL과 BTL이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매체가 등장을 하죠. 그게 뭐죠? 인터넷 매체, 또 디지털 매체, 소셜 미디어가 그 역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 매체가 기존에 있던 ATL과 BTL의 이런 방식을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변역 시대가 됩니다. 인터넷 매체는 이제 홈페이지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 SNS 등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또 인터넷 신문, 그 밖에 블로그라든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인터넷 매체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것들에다가 인터넷 매체가 더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변화는 일방이 아닌 공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이제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공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즉, 공감할 가치가 있는 정보만 확산이 된다는 점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감할 가치가 없으면 확산이 안 됩니다. 또 인터넷은 능동적인 정보를 취하는 곳이 됩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모가 됩니다. 예전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내놨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보가 넘쳐나고 누군가 정보를 주면 그것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수동적으로 정보를 내가 취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공감의 시대라고 했고, 이런 공감이라는 심패사이즈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첫 번째 동의입니다. 거기에도 내가 동의한다 라는 것이 공감이고, 또 감정적인 겁니다. 나랑 같은 심정이야 라는 감성적인 그러한 것이 공감의 의미가 담고 있고요. 또 이 공감에는 유익하다, 많은 정보를 준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유익하다, 이런 것에 정보의 가치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또 존경스럽다, 돕고 싶다 등 같이 칭찬 또는 서포팅 해야 되겠다는 공감, 도와줘야겠다, 밀어줘야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리트윗하는 이유가 뭐죠? 공감하기 때문이죠.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실 텐데 라이크 버튼 누르고 요즘 하트 날리는 거 있죠? 하트 공감하기 있습니다. 힘내요, 이런 것들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공감은 동의하는 것, 감성적인 것, 정보 가치, 공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칭찬이나 서포팅에 대한 그러한 공감이 있다. 이 4가지를 우리는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페이스북의 4가지 버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IPS. 죄송합니다. 영어 요거 아닙니다. 자, 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감하다. 이 공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AISIPS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지를 시키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공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공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판촉의 중심이 이제 대대적인 방식 변화가 있다. 즉, 예전에는 매스미디어 마케팅을 했습니다. 매스 마케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던 시대가 있었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파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명의 대상으로, 불특정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5천만 명, 1억 명에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볼 대회, 미국의 슈퍼볼 대회 현대자동차가 15초짜리 광고하는데 50억 정도 들여서 그 시청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15초 정도 하는데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경제 슈퍼볼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건 이제 매스 마케팅. 그래서 한 번 광고하는데 집행료도 엄청 크죠. 50억. 거기다가 이제 사람 보는 사람도 엄청납니다. 한 1억 명 이상.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미치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매스 마케팅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갑니다. 왜? 1억 명 이상이 시청했지만 그 중에서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미 자동차가 다 있거나 최근에 자동차 샀거나, 또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에 대한 채널이 있는데 매스미디어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슈퍼볼 대회 15초짜리 광고 이제 안 합니다. 스폰서로서 끝냈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굳이 돈 엄청나게 들여서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발신원, 기업이거나 매체가 될 텐데요. 이런 발신원에서 정보 자체가 합해져서 공감을 이루는 것인데 이 공감은 어떻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동의하는 것, 감성적인 것, 그다음에 서포팅하는 것, 그리고 정보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데 발신원, 즉 정보의 출처죠. 그래서 기업 브랜드로서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삼성연구소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간에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서 어떤 약에 대해서 또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누구를 믿겠습니까? 발신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공감도가 달라진다. 기업 이미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기업 활동이나 사회 공헌 활동, PR 활동 등을 통해서 이미지를 잘 구축해야 됩니다. 물론 삼성 같은 회사는 굳이 어떤 이미지를 뭐 부셔뜨리려고 부서지지가 않죠. 물론 제일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뭐 CEO의 뭐 감옥행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이미지에 별로 안 좋지만 CEO 리스크 이제 사라진 지 오래죠. 그래서 이제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발신원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이 CEO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공헌을 하고 PR을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또 상품력입니다. 어떤 광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을 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발신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요. 정보를 확산시키는 개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지인, 유명인들의 영향력을 발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감의 종류는 정보입니다. 정보. 이 정보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감이 달라지는데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유통합되는 공감, 즉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 그냥 잘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공감은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매스 미디어가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동시에 광고를 했다면 소셜 미디어에서의 광고 방식은 어떻습니까? 100명한테 일단 퍼지면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요. 또 100명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또 이 100명이 또 100명한테 전달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 아메바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 100만 명한테 확산되고 순식간에 100만 명한테 확산됩니다. 근데 똑같을까요? 매스미디어 100만 명한테 동시에 광고한 거랑 소셜미디어에서 100만 명한테 퍼져나간 거랑 어느 쪽이 더 신뢰도와 충성도가 높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소셜미디어. 왜? 지인들, 아는 사람들, 공감한 사람들이 날라다 퍼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IPS, SIPS에서 첫 번째 단계인 공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자, 공감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감한 내용을 이제 리트윗하든지 퍼뜨릴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기 전에 이제 심리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공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참가하지 않는다. 참가는 다른 말로 구매에 직결되는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감은 우리가 아까 이제 네 가지 포맷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포맷에 맞춰서 공감을 하겠죠. 뭐 정말 이거 참 좋아. 감성적이야. 그다음에 정보적으로 좋아. 또 이 정보를 퍼뜨려야겠어. 또는 내가 여기에 대해 서포팅 해야겠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참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맞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확인하고 퍼뜨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아스나 에코의식이 상승을 했고요. 지속 가능한 생활의 침투, 긴 불황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 뭐 환경적 환경 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구매는 신중해지고요. 공감하거나 그런 자신의 가치관, 나한테 유익한지를 먼저 검색을 하고 전문가, 또 친구, 지인 이런 말을 상당히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또 이것이 특이한 점은요. 나의 가치관과 맞으면 또 유익하다고 확인하면 참가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서포팅을 하는 그런 도가 높아지죠. 또 확인하는 행동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비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이기도 하고 되게 감성적인 그러한 확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치관. 가치관과 맞아떨어지면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감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출발점이지만 확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거짓되거나 또는 허위면 이제 그
어떤 서비스, 정보에 대한 것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확산하는 활동에서 실제적으로 허위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투명성과 부정적이거나 거짓이 없는 내용을 달아야 되고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소비자의 확인을 통과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부터 커뮤니케이션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 확인에서 소비자로 또는 이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 부정적이거나 거짓된 느낌을 주지 않아야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로 가겠습니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공감을 하고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내 가치관에 맞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한다는 것은 구매를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 행위고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는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괜찮은데 친구한테 한번 알려줄까 하고 리트윗 또는 라이크 버튼을 누르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럼 친구 지인한테 알려지겠죠. 그럼 친구 지인이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참가의 유형으로 보고 있고, 또 단순히 브랜드 사이트나 브랜드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는 유형이라는 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다 보면은 공유가 됩니다. 내가 썼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에 의해서 나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흥미를 일으키거나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참가라고 합니다. 즉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참가라고 한다. 그래서 응원자, 서포트, 전도사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구매를 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영향력을 행사해서 누군가에게 전파가 되고 그 전파에 의해서 구매나 참가가 하게 되면 충분하게 참가 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는 행동이나 구매 활동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서 참가에는 응원자, 서포터, 전도사라는 적극적인 이런 행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열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 처음에 공감하고 확인한 작업에서 이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야 되죠? 참여자를 만들고요. 그 참여자들이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응원하고 서포팅하고 전도사의 역할, 즉 전파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참가자의 간단한 참가 행동도 기업 브랜드 정보 확산에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응원자, 서포터로, 전도사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에서 참가자를 앞서 말씀드렸던 응원자, 서포터, 전도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가자는 그냥 이제 들어와서 검색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분들이 이제 응원자, 팬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서포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서포터라는 것은 이제 지지자입니다. 지지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열티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기업의 소셜 미디어나 고객센터 상품 서비스 개선 의견을 죄송합니다. 의견을 달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주식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즉 로열티가 충분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BTS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참가를 했었죠. 그러다 응원자, 팬이 됩니다. 근데 이 팬들이 어떻게 되죠? 팬덤이 되면서 로얄 소비자가 됩니다. 서포터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로 확산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BTS를 잘 생각하면서 BTS가 가장 공유를 잘한 그리고 참여하고 이들을 참여하는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죠? 팬에서 서포터로서 전도사로서 만든 대표적인 사례. 잘 연구를 하시면 기업에 활용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파자, 전도사가 되면요. 완벽하게 이제는 경쟁회사를 저지해주고 또 경쟁회사의 상품을 회피하는 적극적인 행동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골수자들이죠. 이분들은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전도사까지 가면 이분들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가자를 팬으로 만들어야 되고, 번째, 그 팬들을 로열티가 있는 서포터즈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서포터즈가 되면 그들을 어떻게 된다? 전도사로서 더 확장을 시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잘 활용해서
공감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BTS를 잘 활용해라. BTS의 사례를 잘 분석하시면 어떻게 팬들로부터 전도사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쉐어 스프레이드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인지하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AI죠. 그리고 나서 공감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쉐어드하는 시대가 되죠.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지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리고 이런 SNS랑 겹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친구들, 지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찾기가 쉬워집니다. 또 이런 오프라인에 있던 인맥들을 소셜미디어로 끌어들이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상에서는 인맥이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또 뭐도 하시죠? 네, 맞습니다. 블로그도 하시죠. 또 카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카카오톡도 하고요. 또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용하는 채널만 해도 4-5개 됩니다. 블로그, 밴드 이런 거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다 겹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개의 인맥이 겹치기 쉬운 구조. 이걸 소셜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떤 소셜 미디어들 간에 한 소셜 미디어만 가입한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 즉 이러다 보니까 겹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네,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접점이라고 후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와 확산이 정말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회사 인맥, 지역의 인맥, 대학 시절 인맥, 동호회, 축구, 야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맥 이런 것들이 각각 이어져 있죠. 근데 상대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A랑 B를 알았는데 이 A와 B는 다른 어떤 소셜 미디어를 갖고 있죠. 거기에 내가 G를 못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다른 인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여러 층들이 내가 A라는 그룹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 또 A라는 그룹에서 또 B라는 그룹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산이다라고 합니다. 쉐어 앤 스프레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SIPS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의 분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정보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스프레드 또는 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SIPS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주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의 촉진 관리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송신해서 신호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송신자는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호화하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신호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회독을 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 이제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자금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송신자가 최초에 발생시켰던 어떤 메시지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왜곡되기도 하고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좋게도 또는 나쁘게도 돼서 그 과정이 피드백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 쓰는 구성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면 발신인은 회사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메시지라는 것은 이제 광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부어라는 것은 그것을 표현한 문자라든가 그림 또는 방송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주는 어떤 화면 또는 카피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채널이라는 것은 이제 방송 또는 라디오 또는 요즘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의 경로입니다. 해독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공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감할 때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신인은 소비자나 고객이 될 것입니다. 또 반응이라는 것은 그 위에 구매로 이루어지거나 참여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행동 이것을 이제 반응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대구조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온다든가 또는 거기서 구매 활동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불만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부비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발생하는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 발생하죠.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거나 또 계획하지 않은 부작,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맥락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그냥 어떤 그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경은 우리가 충분하게 메시지를 송신하고 분위기라든가 물리적 신체 환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외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좀 한번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는 우리가 코피라고 하죠. 마케팅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여기 중에서 촉진, 프로모션의 관점을 가진 것, 이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알리고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 그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마케팅 전략에서 프로모션에 반영되고 고객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프로모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다 그랬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매체가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고, 그다음에 공중관계, PR이라고 하는 퍼블릭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해서 공중관계라고 하는데요. 공중, 인적 판매, 판매 촉진 등의 이런 전통적인 프로모션들이 믹스가 돼서 여기에 뭐가 생겼죠? 인터넷, 또 스마트폰이 대표하는 모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1:1 매체를 이용한 직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스포츠나 공연, 문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 또는 문화적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적인 생활의 어떤 환경들이 개선이 되면서 스포츠나 공연, 문화 등에 대한 스폰서십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또 피어피라고 해서 구매 시점, 포인트 오브 퍼체이스 해가지고 이런 구매 시점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유형들이 접목이 되기 시작하고 믹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에 이제 그런 영향을 주는 것들을 쭉 보니까 이제 이 프로모션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증가했고 새로운 유통업체가 등장을 합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샵이 등장하고요. 또 직거래 시장이 발생을 하죠. 또 중간에 유통상들이 많이 사라져버리는 직번, 직배송, 또는 직거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당근마켓, 직거래잖아요. 플랫폼 형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가격의 중간 거품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유통 경로 사항들이 이제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쇼핑몰, G마켓이라든가 당근마켓 이런 것들의 시민들이 파워가 커지죠. 소비자 행동이 변화하고요. 매체가 변화하고 개별화 마케팅이 이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은 프로모션의 수단으로 이제 광고, PR, 판매 촉진, 인적 판매 등을 중간상한테 하든지 또는 직접 소비자한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상이라는 유통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 이분들은 광고나 PR, 판매 촉진, 인적 판매를 소비자한테 프로모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그래서 중간상 또는 기업으로부터 어떤 받은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반응을 이제 기업이나 중간상한테 반응을 전달합니다. 또는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나 대중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기본적으로 프로모션 전략을 크게 2가지로 가질 수가 있는데요. 고객들이 내 제품을 찾아오도록 하는 풀 전략,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전략이 있고 또 유통업자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제품을 밀어내는 방식인 푸시 전략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합한 풀앤푸시 전략도 요즘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게 뭐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합해지기 시작했죠. 새로운 매체,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요.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분야가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 분야가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별개의 것을 취급해왔던 커뮤니케이션의 믹스 요소들, 그러니까 PR, 인적 판매, 판매 촉진, 광고 등을 통합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정 커뮤니케이션 수용자의 행동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막 그냥
이미지 뭐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뭘 전달하는지 잘 모르게 그냥 저 회사 브랜드 뭐 어떤 거야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나타내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따르게 하고 A에서는 뭐 A에 대해서 나오고 B에서는 B에 대해서 나오고 C는 C 이런 게 아니고 어느 광고든 간에 컨텍스트 아까 문맥이라고 했죠. 이게 일관성 똑같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이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좀 쉽고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이해가 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MS 우리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티그레이티드라고 해서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쌍방향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브랜드를 관리하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MS 왜 지향한다고 그랬죠? 21세기는 인터넷 시대고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쟁 우위에서 높아질 수 없습니다. 경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IMC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프로모션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죠? 첫 번째는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접하는 고객 접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접점들을 다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고객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 고객 중심이라는 점이고요.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고 바람직하다. 또 고객과 브랜드 간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IMMC가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은 기존의 프로모션과는 뭐가 다르다? 직접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고객 중심이며 쌍방향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고객과 브랜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커뮤니케이션 모형과 프로모션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가볍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모형 프로모션 전략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 커뮤니케이션 대상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만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커뮤니케이션 대상은요. 제품 또는 비제품 영역입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고 브랜드 이미지까지를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는 기업 광고, 기업 PR, CI 등이 있습니다. 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상황 분석, 목표 설정,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고 프로모션 믹스 요소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반드시 효과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 단계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은 프로모션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이제 프로모션 전략을 보시면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로 제품의 품질이죠. 그리고 유통, 가격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요. 광고, PR, 이쪽 판매 촉진 등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을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브랜드 구매와 브랜드 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소비자의 브랜드 구매 의도에 대해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예산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려진 방법은 매출액을 기준하거나 경쟁사를 딱 보고 거기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 또 우리가 목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만큼 쓰자라는 기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냥 예산 책정하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효과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예. 접촉 효과, 심리 효과, 행동 효과, 매출 효과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은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TV나 신문, 5개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출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디지털 마케팅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쌍방향이 일방향이다 보니까 측정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또 특히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판매 촉진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네, 쿠폰 같은 것이 있고요. 이런 것은 상한율, 얼마큼 상한됐느냐를 효과 측정할 수가 있고, 리베이트나 컨티뉴이죠. 네, 컨티뉴이티 같은 게 뭐죠? 컨티뉴이티 같은 건 이제 마일리지 프로그램 대표적입니다. 항공회사에서 대부분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컨티뉴이티 해가지고 마일리지 적립한 거 가지고 그 마일리지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상당히 많은데 쌓여가지고 충성도를 높이는 그런 리베이트 방식,
컨티뉴이티 방식이 있습니다. 또 가격을 할인한다든가 현상 경품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매출 증대의 효과 상당히 좋고요. 판촉 행사 등의 효과 측정할 수가 있죠. 예, 마일리지라든가 리베이트 그거 가지고 이제 하니까요. 포인트 절감이라든가 포인트를 통해서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많이 쓰면은 그 로열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매치 효과라든가 접촉 효과죠. 매체의 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은 도달률, 빈도, 총 접촉률, 시청률, 점유율, 열동률, 유효 빈도, 유효 도달률, 유효 접촉률 이런 것 지표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접촉 효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회상법이나 제인법에 의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효 도달률이나 유효 빈도, 유효라는 건 이제 그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유효 접촉률 이런 건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뭐에 중요하냐면요. 노출 빈도를 계속해서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출 빈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최소 수준의 효과적 빈도 이상 노출을 하게 되면 뭐 노출 빈도가 높아서 증가한다고 해서 꼭 구매 의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최적선상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CPP나 CPR, CPM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태도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의 목적이 사실 설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왜 합니까? 고객이 갖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설득이 돼서 구매 행동의 패턴을,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 태도라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것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태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태도가 형성되는데 그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오케이지만 부정적이라면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변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든가 PC바인 모델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노출하고 자극하고 주의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정보 처리 과정은 노출, 즉 노출되어 있는 것을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은 반복적인 자극이 돼야 되겠죠. 주의를 하게 됩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이게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죠. 그래서 필터 작용을 합니다. 이 필터 작용을 통과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필터가 통과하는 순간 이제 좋게 되면 그것을 어떤 구매, 태도가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과 해석을 보면은 정보의 기존의 지식체계에 따라 선택하고 조직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느 정도 지각하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고 지각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라고 하는데 절대 식욕은 어느 정도로 그 자극이 강할 때까지는 어떻게 반복적이어서 어느 순간을 넘어서야만 물이라는 게 100도가 됐을 때가 끓잖아요. 얼음은 0도가 돼야만 얼듯이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었을 때까지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절대 식욕이라고 하고요. 차이 식욕이라는 것은 두 자극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커야만 이 차이를 지각하는 문턱이라고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 식욕과 관련 웨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자극을 줬을 때 일정한 어느 선을 넘어야만 지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충분하게 주는 어떤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되고 그 자극을 넘어서는 자극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자극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속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스로 조절하게 되면 내가 이제 알아서 스스로 우리 학습도 그렇지만 공부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부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조절할 속도를 막 일방적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패턴을 주면 이해 정도는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해 정도 높아진다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흔히 이제 인쇄 매체는 이제 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해도가 상당히 높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내가 보려고 해야만 보는 것이 이제 책이라든가 신문 이런 거 내가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보게 되니까 당연히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써 있는 메시지가 쉬울수록 이해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쉬운 내용으로 너무 편하게 써지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해했기 때문에 복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참 특이한 그러한 어떤 심리적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너무 쉽어도 안 되는 거죠. 적정하게 쉬우면서 적정한 어떤 너무 내가 정말 이 정보를 얻을 때 너무 쉽게 얻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소비자들이 설득이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소비자는 결국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학습 선의 경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학습을 시키는 방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해와 메시지가 쉬울수록 이해도가 높아지지만 너무 쉽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복종,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정한 턱을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광고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프로모션은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광고 관리가 이렇게 쉬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가 이제 정보 전달, 소비자 설득, 자사 브랜드 회상의 어떤 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도 어떤 목적이 있냐면 경제학적이고 사회적 문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뭐 매체들이 있고요. 광고주, 수용자, 광고 내용, PLC, 노출 지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광고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마케팅을 이제 이꼬르 광고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마케팅은 이제 순수하게 광고의 포괄적 영역이 있죠. 그래서 정보 전달, 소비자 설득, 자사 브랜드 회상 외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책임도 수반하는 것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회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지속하는데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광고의 과정을 보시면은 환경을 분석을 하고 마케팅 목표나 설정을 수립하시고요. 전략을 수립한 후에 광고 목표나 전략을 수립하고 광고 실현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제작해보고 시험 광고를 해보고 나서 그 광고에 대한 효과, 광고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광고들이 이제 상당히 예전에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광고 메시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기획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또 광고 목표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를 개발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또 어떻게 광고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하고 광고 설득에 대한 요소를 만들어내고 광고 회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 전략 준비 단계로서 청중을 설정하고 광고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이제 전략 준비 단계가 되고요. 또 이러한 전략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목표를 수립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되는가? 광고주와 광고 대상, 소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컨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광고를 할 것인가, 광고 소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소구라는 게 광고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실행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형식, 즉 매체라든가 방식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전략 수립 단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컨셉트부터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면요. 이 컨셉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USP를 발견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창조해내야 되고요. 포지셔닝이라든가 경험적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구라는 것은 아까 광고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필이라고 하죠. 어필을 할 때는 이성적인 것을 자극할 것이냐, 즉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것이냐, 또 감성, 소비자한테 감성적인 부분을 끌어낼 것이냐, 아주 코믹스럽고 유머스러움을 통한 유머를 통한 소구를 할 것이냐, 또 성적인 여성이라든가 남성이라든가 어떤 특정 부위라든가 자극을 하는 그러한 성적 소구를 할 것이냐, 또 무서움이나 공포를 조성을 해서 할 것이냐, 도덕적인 부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구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감성적 소구 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미지를 전달하는 브랜드 이미지 할 때 많이 쓰죠. 성적 소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포 소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거기에 뭐 폐암이라든가 막 그림 그려놓고 하는 것 공포 소금이. 도덕적 소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캠페인 같은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자동차의 노약자 또는 임산부들 석에는 이제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러한 소구를 할 것이다. 이런 것에 따라서 컨셉을 잡고요. 실제적으로 소구 유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방법이라든가 톤, 분위기, 무드를 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카피를 정해서 우리가 이제 광고를 제작하게 되는데, 카피는 말 그대로 이제 언어를 표현하는 슬로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이 부분들은 광고주한테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표적 청중인 소비자나 고객 또는 대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는 광고주와 표적 청중의 두 가지 고객에 만족시킬 수 있는 카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광고는 말 그대로 이제 활자화되어 있는 것들. 여기 카피는 이제 헤드라인과 서브 헤드라인, 카피, 그다음 슬로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또 인쇄 광고의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에 이제 중점을 줬는데, 방송 광고가 나오면서 이제 시청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청각적인 요소와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도 고려하게 됐다. 광고 카피의 종류에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유머, 설명, 증언, 대화, 서술형 카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피를 하게 됩니다. 뭐 유머형 중에는 이제 최신에 이제 그 흔히하게 아재 개그 많이 쓰잖아요. 이정재가 나오고 차가 막 오는데 차 뒤에 있던 이정재가 세우라고라고 이렇게 떠지면 세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앞에 새우깡이 딱 떠지면 새우깡 선전이었어요. 이게 유머 소구죠. 이렇게 아재형으로 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뭐 대화하지, 서로 간에 뭐 성적인 상담을 통해서 병원을 어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이유 제시형이나 유머형을 많이 쓰지만 다양하게 이제 이번 카피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쇄 광고는 이제 제작 준비 단계부터 해서 제작 단계, 그리고 인쇄를 하고 준비해서 인쇄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TV 광고는 반드시 스토리보드가 필요하다.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뭐 시놉시스를 잡고요. 이런 스토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 협의의 의미로 TV 광고의 제작 과정은 스토리보드 완성부터 하고 시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매체별로 이제 전략과 스케줄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체들로 보면은 광고 메시지를 표적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달 기구를 이제 우리가 매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 매체는 크게 대중 매체, 판매 촉진 매체, 뉴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인쇄 광고는 우리가 흔히 신문, 잡지, 전단 같이 인쇄물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들고 봐야 됩니다. 전단이 나눠진데 보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내용 이렇게 보시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눈이나 시각을 통해서 머리 두뇌를 회전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관여 광고 매체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은 높은 관심, 의도적으로 광고를 읽기 전에는 광고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건 어떻죠? 네, 굳이 우리가 읽자라도 그냥 틀어만 놓고 그냥 듣거나 보기만 해도 되죠. 저관여 광고 매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광고가 강제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관여 광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 계획 6단계를 보시면, 매체 계획 목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표현한 것인데요. 매체 계획의 준비 단계가 있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죠. 그리고 나서 매체를 어떻게 하고 매체 비클이나 매체 단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 계획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성을 하는 그러한 6단계를 거쳐서 매체 전략이 진행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달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광고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속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달률 꽤 중요하죠. 광고 빈도수라든가 연속성을 잘 따져서 매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마케터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이고 파동적이고 비상, 완전 집중형 이렇게 전략을 이제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속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광고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형이라는 것은 이제 파동, 그러니까 띄엄띄엄이죠. 광고 캠페인 등 광고량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고, 비상형 또는 집중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광고 기간 중에 일정 기간에만 집중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집중형은 광고에서는 일정 기간 한 번에 폭탄처럼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소비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다뤄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만 개념을 잡고 판매 촉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기본적인 전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또는 중간상 또는 이런 두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하는 부가적인 편익 활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촉진은 단기적으로 시행되어서 직접 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말합니다. 또 제조업자 판매 촉진과 소매상 판매 촉진, 그리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 활동과 중간상 대상 판매 촉진 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자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제조업자가 소비자 또는 중간상인한테 시행하는 판매 촉진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상 판매 촉진 전략은 소매상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판매 촉진은 사실 시행을 상당히 쉽고 즉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이 판매 촉진은 아시겠지만 고객과의 접점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의사 결정 단계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매 결정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행동의 변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판매 촉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쉽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요, 제품의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예를 들면 360월 할인, 이거 할인입니까? 아니죠. 원래 그 가격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원래 그 가격이 이렇게 파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주고요. 뭐 일주일이 우리 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땡처리 이렇게 놓고 일주일 지났는데도 계속 거기서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살까요? 안 사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품 이미지가 나빠져서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주 시행하면요, 소비자들의 중고 가격을 낮춰지게 되고 결국은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판매 촉진을 할 때는요, 충성도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충성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즉 가격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가격 판촉을 해야 되고요. 판매 촉진에 대해서 비이용, 즉 잘 충성도 높은 사람이죠. 판매 촉진 자체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판매 촉진에 저항감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품을 접촉할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샘플링을 한다든가 경품, 특별 패키지, 프리미엄 등을 제공을 해서 그런 판매 촉진이 매력적으로 돼야 돼서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판매 촉진은 크게 비가격 판촉이랑 가격 판촉이 있습니다. 가격 판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촉을 가격 판촉이라고 하는데요. 가격 할인, 쿠폰, 리펀드, 리베이트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제품을 할인된 가격을 구매하게 되는 이점을 제공하고, 그런데 이제 가격 할인에 민감하지 않은 고객이나 충성 고객한테는 판촉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가격 판촉은 뭐가 있죠? 프리미엄, 사은품을 준다든가 샘플링, 아까 로얄티가 높은 사람들한테 좀 해주는 거죠. 콘테스트, 추첨, 시연회나 이벤트, 마일리지 이런 것, 컨티뉴어티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서 판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 돼서 로얄티를 조금 더 증가시켜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력적인 내용으로 다가설 수가 있고, 가격이 아니라 다른 사이드로 해주기 때문에 충성도를 유지하고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상을 대상으로 판촉할 때, 우리가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상, 우리 걸 유통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목적을 갖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갖고 있거나 서비스가 있는데 유통업체들이 우리 걸 좀 더 많이 사줘야 되고요. 또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거, 또 우리 걸 많이 일단 매입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랑 우리랑 어때야 되죠? 공생관계임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중간상을 대상,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상한테도 판촉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대상 판촉이 효과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상들이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판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상 판촉을 할 때는 중간상 대상 판촉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상들한테는 이제 비가격 판촉이랑 가격 판촉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앞서서 마찬가지죠. 또 비가격 판촉에는 영업사원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회사들의 이제 교육 훈련을 도와준다든가, 콘테스트를 한다든가, 이제 지원 제도를 통해서 로열티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돈적인 거, 가격, 뭐 진열 수당이라든가 가격 할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중간상들한테 많이 활용되는 방법들이죠. 오버라이드, 합동 광고 또는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빈번하거나 장기적이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효과가 반감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빈도와 기간 및 혜택의 정도를 고려해서 잘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상의 판촉 혜택이 이제 소비자한테 정말 이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판촉이 그 중간상의 그 판촉이 결국은 동기부여와 매입을 구축시키고 공생임을 잘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파 커뮤니케이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 커뮤니케이션 인적 판매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 다루게 됩니다. 구매 시점에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추진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제 팝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의 전시, 선반 광고, 포장, 브랜드 판매, 판매 촉진, 판매원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POP 커뮤니케이션은 고관여 제품보다는 저관여 제품군에 큰 효과가 있고요. 저관여 제품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매장에서 어떤 영향들이 크겠죠. 또 팝의 그 점포상은 매우 중요한 영향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명 포장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기업은 상품의 고유한 표식이나 트레이드 마크를 브랜드라고 하죠. 또 다른 기업은 상품과 구별시켜준 이름, 제품 포장, 가장 중요하다고 두려진 요소들을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런 브랜드명과 포장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팝의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요소는 포장입니다. 포장인데, 포장은 다 패키징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품을 보호할 수 있고요. 용기의 역할을 하지만 이 포장은 정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알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는 뷰 모델이라고 해서 주목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감성의 속을 담을 수 있고 기능적인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뷰 모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팝 모델은 이제 광고판, 표지판, 모빌, 뭐 장식판, 현수막, 마네킹, 조명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다 우리는 팝 광고라고 이제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즉 튀어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팝업 역할을 한 것처럼 이런 팝은 그 구매자의 접점에 위치해서 보여지는 모든 광고 형태를 우리는 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이나 대형 복판 매장 방문한 소비자들 보면은 점포 내에서 보통 실제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팝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보시면 팝들이 다 있죠. 그래서 팝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판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구매율이 높다. 그래서 광고나 판촉 등 비인적 판촉과는 달리 판매원이 예상 고객이라든가 기존 고객과 대면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을 이제 인적 판매라고 하고요. 이 인적 판매는 직접 방문 판매랑 판매장 판매, 그다음 전화 판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판매원들이 있고 판매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매원들이 주문을 획득하거나 수주하거나 판매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는 상당히 중요하죠. 판매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객과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이라든가 훈련, 보상 및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성과가 이르면 적절한 보상을 내야 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고정적으로 줄 수도 있고 성과를 줄 수도 있죠. 또는 이것을 두 가지 합한 혼합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판매 성과에 대한 분석해야 되고 판매 노력에 대한 분석이랑 판매 환경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판매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목이 되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은 상당히 많은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수 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이 있고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보의 재출판 능력이 있고 대화가 가능하죠. 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IMC 실행이 효과적인 채널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커뮤니케이션 보시면요.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활용할 수 있죠. 대표적인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 정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비해 공간 제약이나 시간 제약이 없죠. 또 신속하게 정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용자를 잘 보고 사용자 중심의 일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교환이 가능하죠. 언제든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내가 내세울 정보들을 교환, 교체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장점이 뭐죠? 시청각 정보가 가능하잖아요. 표적 청중,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인터넷에서 그 광고의 그 기존의 4대 매체보다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메일을 통해 소비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개별로 메시지를 담은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주의를 좀 요하고 앞서 디지털 마케팅처럼 스팸이라든가 원하지 않은 정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한 분야로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이 온라인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원하는 개인들 집단을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분들이랑 이제 소비 경험을 교환하게 되고 회원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자신과 같은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말 신뢰하는 경우가 커지겠죠.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비자들 간의 이제 구전 효과라든가 확산 이런 것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명성 유지라든가 제품 판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IMC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PR과 스폰서십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가장 중요한 IM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PR은 이제 우리가 흔히 PR 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많이 이제 마케팅과 PR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상호 독립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는 이유는 이제 인지도 상승이라든가 정보 제공, 교육, 학습을 시키는 거죠. 또 이해를 획득하거나 신뢰를 형성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 당연하게 하도록 하는 구매 촉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적으로 PR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과 PR이 통합적 마케팅 프로그램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PR은 결국 이제 표적 청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객과의 관계, PR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수용자 전달함으로 해서 이런 판매를 더 촉진시키는 데 상당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폰서십은 말 그대로 기업이 어떤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이라든가 공익 추구를 위해서 사람이나 단체, 행사 이런 데다가 돈, 자금이라든가 자원, 재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폰서십 마케팅은 이제 이런 스폰서십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이 스폰서십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제고가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하니까 매출 상승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주요 고객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스폰서십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영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많이 사회 참여를 하게 됩니다. 효과가 극대화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스폰서십을 못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해서 스폰서십 마케팅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마케팅인데 이것은 이제 매복 마케팅을 합니다. 약간 얍삽한 마케팅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착각을 익혀가지고 공식 스폰서가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사실 이제 펩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태극기랑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국 마케팅이 가능하죠. 이거 매목 마케팅이 이제 일종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유사한, 우리는 아닌데 유사한 이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그런 스폰서십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그럴싸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이게 매복 마케팅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드디어 이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고, 판촉, 홍보
이벤트, 팝 광고 등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인터넷 시대로 돌아서고 디지털 시대로 돌아서면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매체, 소셜미디어라는 이런 새로운 형태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할 수가 있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전체를 믹싱하고 조정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지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다뤘지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고객 중심적 그리고 데이터 주도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그 이해관계자들에서의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광고, 판촉, 그다음에 스폰서십, PR, 팝, 인적 판매 외에 ATL과 BTL 모든 것을 활동을 포괄한 제품 디자인, 포장, 가격, 매장 이미지 이런 모든 마케팅 활동을 일관성을 갖도록 통합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우리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고객 중심이어야 되고 데이터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IMC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각각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마케팅, 광고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융합이 됐어요. 인터넷과 TV가, 인터넷 TV가 나왔죠. 스마트 TV 나왔죠. IPTV. 그다음에 스마트폰 나왔습니다. 그리고 잡지가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에 결합되면서 모바일 매거진, 스마트 매거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체들이 소셜미디어화 되고요. 인터넷 매체로 변형이 됐다는 것이 기존에 각각 해왔던 방식에서 달라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MS의 등장의 배경은 뉴미디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V, 신문, 잡지에서 소비자들의 대중매체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요. 새로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경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방법으로 IMC가 도입이 된 거죠. IMC가. 그리고 이제 생활 양식이라든가 개인의 개성이 다양하다. 그리고 매체가 세분화되고요. 마케팅의 소매업자들의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또 대형 소매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PB 상품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또 뉴미디어들. 그래서 단방향에서 쌍방향의 매체가 되면서 디지털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그다음에 SNS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매체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IMC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5가지 전략을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을 평가하고 고객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잘 해서 메시지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를 측정해서 피드백, 반드시 효과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치 평가를 하고 그것의 기획을 다시 하고 다시 고객을 평가하고 새로운 메시지 전달을 만들어낼 것을 기획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IMC 어떻게 집행하나 볼까요? 데이터베이스는 고객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소비자 구매 행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계인 고객 평가는요. 고객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대상 고객과 예상 고객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태도와 접촉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구매 행위에 대한 설명 태도를 정보화해야 되고 관측할 수 있는 현재 행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고객 브랜드 충성도 분석은 브랜드 로열티 어널리시스를 활용하고요. 고객의 매상에 대해서 고객을 열등분하는 구분 방법으로 디클라인, 데설, 랭킹 어널리시스를 활용을 합니다. 구입일, 구입 빈도, 전택 구매액 구분을 해서 RFM 어널리시스를 이용하고 평생 동안 기여이익 금액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라이프타임 밸류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고객을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메시지 전달입니다.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접점이 있는데 상표 접촉점을 관리를 해서
그 상표 접촉점을 관리를 하면 됩니다. 상표 접촉점을 찾아내는 부분과 구매 의사 결정을 통해 우리가 상표 접촉 어떤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투자 수익률을 보고 효과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ROI 측정을 위해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 활동이 없었을 때의 수입이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하고 나서 수입 그 차익을 구하면 얼마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재배치를 하는데 이 측정 가능한 소비자 행동 가능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피드백된 소비자 행동 가능의 결과에 맞춰서 새로운 IMC를 기획하는 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IMC 전략을 세울 때 유의사항, 고객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격보다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다양한 고객 접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메시지를 받는 개체가 언웨이가 아니라 우리와 장기적으로 소통하는 주체, 투웨이 쌍방향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고객 맞춤을 위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이런 데이터베이스 등의 IT 기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BTL, ATL뿐만 아니라 BTL, ATL은 이제 큰 매스미디어들이었죠. BTL은 그 외의 것, 인쇄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BTL과 포괄해서 이러한 중요성이 대두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것을 포괄해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개인화되기 때문에 통합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는 이런 점을 잘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IMS 전략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반드시 통해서 해야 되고 개인 소비자를 발견하고 접촉 관리가 가능한 매체를 찾아야 되고요. 순환적인 프로모션을 믹스를 해야 되고 그것을 광고 메시지를 온라인상에서 구체화시키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IMS 전략의 특징은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목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소비자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IMC 전략의 핵심 부분은 강력하고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고 소비자를 구매 행동을 이끌기 위해 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증진을 시켜야 됩니다. 고객 간의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관계의 구축이 그러한 지속성을 갖도록 해서 반복 구매, 브랜드 애호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통합 마케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실수들이 발생하는데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인이 되는 캠페인의 목표나 메시지가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명확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통합 마케팅이 가장 경계할 것은 흐름이 끊긴 마케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이라든가 메시지 전략 각자 따로 놀거나 정렬되지 않으면 정렬되면 그게 이제 막 따로 놀면 안 되겠죠. 또 메시지의 전달이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가지만 그것이 각각 연결이 돼서 접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적 인식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모욕적이거나 유선적인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그 통합 마케팅 캠페인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뭐죠? 성실하고 모욕적이거나 유선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바이스 이렇게 보면요. 리바이스에서 이제 캠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바이스 캠페인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림 볼까요? 모든 여성의 신체와 사이즈는 아름답다. 이 그림 보시면 정말 아름답죠.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메시지는 모든 여성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여성의 신체 사이즈 아름답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 나온 대상들은 어때요? 다 말로 아주 아름다운 아주 그냥 마른 여성들만 나왔습니다. 이러니 어떻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위선적이었던 거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 갑론을박이 생겼고요. 여기서 문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문제가 생겨서 광고 효과가 상당히 저감이 됐고요. 그래서 해당 캠페인 효용이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작게 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썼지만 효용이 별로 없는 그런 광고가 부정적 이미지를 실어줬다. 이런 부정적 요소가 생겼습니다.
이런 숨어있는 함정을 피하려면요, 결국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대중들이 듣게 될 메시지를 부분적이나마 다른 시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타겟팅하고 어떤 행동을 유도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성공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사의 브랜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의미하지 않는지, 일관된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다 물어보아서 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사의 잠재 고객이 오로지 한 채널만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멀티 크로스 체킹이 가능한 시대고, 내가 이용하는 채널만 해도 대여섯 개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소비자 기여도가 모호하고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상적인 콘텐츠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쓰고 트윗도 쓰고 또 카카오도 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인정하고, 또 그 채널 간에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해서 일관성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거의 모든 채널이 크로스오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채널만 쓰지 않는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집해왔던 그 데이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캠페인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정보에 입각하지 않은 내피셜을 쓰면 안 되겠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캠페인에서 사실적이고 분석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때 뭘 근거로 합니까?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한 것은 모든 채널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이고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끝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통합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에 대해서 봤습니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관성 있는 그러한 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쌍방향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도록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거죠. 명확한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이해가 정말 가능하도록 전달하는 것이 이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5개 광고, 그다음에 그 외 캠페인에서 나오는 온라인 광고, TV 광고 이렇게 보면 뭔가가 이렇게 일관성과 명확성과 이해 가능하도록 하는, 이해가 정말 쉽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 기본 원칙 충실히 지키면서 통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니스프리가 갖고 있는 IMC 전략을 끝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제품 광고라든가 캠페인 광고를 종합해서 보면은요, 4단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캠페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또 구축하죠. 또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 또 보다 친근감 있고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는 이니스프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해서 상당히 IMC 그 전략으로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되고, 관계성에 있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케팅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마케팅은 이 관계성, 그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선택,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IMC 방식으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진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향후에도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할 때는 그런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청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